문재인이 이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랬는데 뭐 여기서 밀리면 바로 레임덕이다 하는 위기의식이 결국 조국을 임명하는 강수, 초강수를 두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근데 뭐 옳은 선택이 이제 아닌지, 옳은 선택이 될지, 아니면 이번 조국 임명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8개월 후의 총선까지 이게 연결이 될 텐데,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어떤 첫 단추가 될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전국을 풀어나가는 건 결국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섣부른 예측 뭐 의미가 없죠. 결국은 어떻게 해나가는 거니까, 해나가야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또 그리고 앞으로 대충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저도 사실 인싸뉴스를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여간 아침마다 지켜봐 주셔서 저로서도 계속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지금 상황,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 뉴스로만 전부 다 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몇 가지 다른 뉴스를 하긴 하겠지만, 조국 뉴스로만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는 조국이고, 또 그리고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검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저희가 그 저녁 뉴스 라이브 쇼에서 그 김도훈 의원의 입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분명히 기억하시죠? 청문회장에서 조국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딸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아버지가 딸은 9월생인데 학교 일찍 넣으려고 2월로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 5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기본 증명서에 보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신고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인에 보면 조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만일에 조국의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면, 근데 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이죠, 조국. 그러니까 그렇게 명백하게 밝혀질 거짓말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밝혀질까봐 가족관계증명서 내보라 그러니까 그냥 원래 냈던 거, 기본증명서 말고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이름만 쭉 나와 있는 거, 이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다시 내놓으니까 김진태 의원이 박박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그것도 복사본. 네, 뭐 이건 뭐, 근데 청문회에서 명백한 위증을 한 건데요. 명백하게 위증을 한 건데, 문제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후보자들은 위증죄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증인이나 감정인들은 나와서 위증을 하면, 증인이나 감정으로 지정돼서 위증을 하면 명백하게 위증의 벌을 받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사청문 후보자는 선서를 할 때도 선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서 위증한 것은 맞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법에서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국 딸의 생일을 2014년도에 바꿔준 게 당시 창원지방법원장이었던 강민구 법원장이랍니다. 강민구 법원장이 어제 본인의 페북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아마도 조국의 동기였던 당시 부장판사가 자꾸 의심을 받으니까 아니다, 그 사건은 내가 했다. 내가 했고 뭐 서류만으로는 뭐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해줬는데 아마도 출생 시의 서류를 위조했을 거다. 출생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생 시에 서류 위조해가지고 낸 거, 그거는 공소시효는 91년도 얘기니까요.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지만 이건 뭐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비난,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뭐 저도 그 강민구 법원장을 잘 압니다. 저 같은 학회를 해가지고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다른 판사가 그것 때문에 괜히 의심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해준 거다라고 밝히고 나선 거죠. 그러나 무슨 이해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해준 게 아니고 뭐 서류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뭐 서류에 맞게 해놨겠죠. 맞는 것 같아서 해줬다. 그러나 그렇다면 출생 시의 서류가 위조가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2월생으로 한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출생을 2월로 해서요. 영국 가가지고 사실은 학교를 못 갔을 텐데 정상적인 9월생이었으면 영국 가서 못 들어갔을 학교를 5살에 들어갔답니다. 5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는 일찍 들어가는 혜택은 나이 속에서 받고, 또 나중에 부산대 의전원 때는 또 뒤로 밀어가지고 또 그건 그거대로 혜택 받고. 그러니까 생일이고 나이고 뭐 아무 때나 뭐 보통 사기꾼들이 나이 한 2-3살 속이는 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분위기 와서 좀 자기보다 나이 많겠다 싶으면 자기 한 2살 올려치고 옛날에 신고를 늦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담뱃값만 주면 뭐 신고 늦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면서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버지도 제가 그 토요일에 밝혔지만 65년생으로 계속 돼 있는데 장교 수첩 거기에 보면 63년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65년생이 맞다면 63년으로 장교 수첩에다 적은 거는 같은 동기생들 나이들이 쫙 있으니까 자기가 83학번들이 다 들어가는 나이에 82학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83들보다 한 살 어리다? 그러면 완전 거기서 밀릴까봐 거기선 또 63년생으로 기재하고 63년생으로 대우받고,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죠. 나이 어린 게 필요할 때는 어리게 행동하고 어리게 적고, 많은 게 좋을 때는 많게 적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이름은 안 속이나 몰라. 이름은 보통 그 나이 속이는 사람들이 또 이름도 한 2가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때는 이 이름, 저 때는 저 이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 또 계속 지금 정경심과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고문료 명목으로 돈 받은 거, 경향신문에서 터트린 고문료는 이건 굉장한 거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한방이다. 왜냐하면 이건 뇌물이거든요. 특가법상 뇌물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경향신문에서 수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그 정경심이 스스로 페북을 만들어가지고 페북에다 올린 거는 매달 200만 원씩 7개월 받았다. 그것도 2018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19년 6월까지 7개월 받았다. 그래서 1,40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00만 원 넘어가면 특가법이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 넘어가면 1,000만 원당 1년씩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400이 맞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고문 계약을 보면 더 그 이후 7월, 8월도 받도록 돼 있는데 6월까지만 받고 7월부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6월 말부터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 이거 계속 받으면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세금 신고 다 했고 뭐 겸직 신고 했고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다 해요. 그렇게 다 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왜 갔느냐, 그리고 그 돈에 맞는 일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이 또 드러난 건 뭐 그 회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뭐 블라인드 펀드다, 그래서 뭐 투자 돈만 넣어놨지 아무것도 몰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회의에 직접 참석했고, 자, 정경심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경영 지시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국은 그 청문회 때 6일날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웰스 CNT든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WFM이라는 회사는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죠. 그러니까 조국이 돈을 집어넣은 그 펀드가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웰스 CNT고, 근데 코링크가 투자를 했습니다. 코링크에는 조국의 처남이 3억을 투자했죠. 그거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게. 왜냐면 펀드하고 펀드 운용회사를 둘 다 소유하는 건 안 되거든,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불법인데, 그거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뭐 정 교수는 이 1,400만 원이 영문학자로서 영어 교육 회사에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WFM은 경영 고문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 교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한 회의록도 존재하고, 정 교수가 직접 회사에 와서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 경영진처럼 보였다 라고 하는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도 있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자문료를 안 받았다. 자문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회사 그 펀드 운용사 대표 이모 씨가 있는데, 이상훈이 있는데, 이게 코링크의 대표지만 이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WFM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WFM 대표가 김병혁인데 며칠 전, 한 5일 전만 하더라도 이상훈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훈이 직접 WFM 고문 계약 해가지고 하는데 몰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몰라요? 같은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코링크 10억 받았던 사람이 WFM 대표라고 하면서 고문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이상훈 펀드 운용사 대표, 코링크의 대표 이모와 이모가 아니라 이상훈입니다. 웰스 CNT 대표 최모 둘은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죠. 이게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면 이제 정경심을 바로 부르겠죠. 그리고 자, 누가 그러면 WFM에다가 경영고문으로 해달라고 추천을 했느냐?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경영고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달라 그랬겠죠. 돈 달라. WFM의 지금 현재 대표 김병혁하고 아마 동아일보 기자가 통화를 한 모양인데, 조범동이 정경심을 우리에게 소개했다. 정교수가 정경심이 조국의 부인이라는 사실도 조범동을 통해 알았다. 조범동이
추천해서 정경심이 경영고문이 된 거니 이거 뭐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범동도 같이 있었고 이상훈도 있었고 그 자리에 김병욱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다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모펀드 관계자들 이상훈과 최 웰스 CNT 대표 최모를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인데요. 드러난 얘기인데 조국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정경심뿐만 아니라 조국을 자본시장법 위반의 피의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이상훈과 최가 구속이 되면 정경심을 부르고 정경심도 소환해서 영장을 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환해서 불러서 이 부분이 조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조국도 불러서 조사가 되겠죠. 조국은 이미 피의자입니다. 조국은 이미 피의자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이 JTBC가 태블릿을 꺼내놓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검찰에서 최순실을 조사를 하잖아요. 최순실을 한 20일간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서 이걸 기소를 하는데 최순실을 구속 기소를 하는데 구속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피의자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피의자로 명시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조사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동 피의자로 명시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는 저희가 그 예전에 김평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도 조국이 이 주변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명시돼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미 조국은 피의자로 이미 검찰은 보고 있고 언제든 불러다가 조사하면 되는 대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한번 피의자로 되면 다시 참고인이나 보통 사람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네. 이 아들 문제도 또 잠깐 양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인섭 센터장 지시로 그 이상했잖아요. 조국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게 단 28명이 인턴 자격 증명서, 인턴 뭐 활동 증명서 이런 걸 받았는데 단 한 명, 서울법대 역사상 단 한 명만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걸 받았다. 그게 바로 조국의 아들이다. 그거 누가 발급해줬냐? 당시 공익법 인권센터 센터장인 한인섭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안경환, 한인섭, 조국 이 3인방 서울법대 좌파 3인방 그리고 한인섭은 지금 조국의 민정수석이 조국일 때 조국의 추천으로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고 안경환은 역시 조국의 추천으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청문회에서 탈락했죠. 뭐 이상한 걸로. 인턴 예전 증명서를 조국 아들에게 발부해준 건 한인섭 센터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뭐 당시 공익법 센터 관계자가 KBS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예정 증명서는 2013년도에 한인섭 교수님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고 예정 증명서라는 양식 자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그 양식 자체를.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경력증명서 양식을 제목만 바꿔서 센터장 교수님이 써달라는 대로 써서 드린 거예요. 근데 증명서 발급 자체는 센터장의 전권이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조국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는지 이게 검찰 조사에서 가려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죠. 왜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 모르니까. 네. 형사정책연구원에도 요즘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연락 두절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은주 S님,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요. 네, 감사합니다. 오시지님, 집회 언제 어디서 하는지 항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네. 강용석의 직설. 얼마 전에 보니까 TV조선이 JTBC를 시청률에서 앞섰습니다. 소장님의 책 직설에서도 시청률 잡으려면 예능을 잡으라고 써있는데 이번에 보니 역시 그 말씀이 많았습니다. 아참, 직설은 교보문고에서도 팔고 있더군요. 네, 감사합니다. 존린님, 가세현 진행자의 용기에 비하면 미약합니다. 조용히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용석의 직설. 방금 나조넥스 뿌리는 소리가 났네요. 제 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나조넥스가 아니라 이게 잘코넥스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잘 스프레이라고 있는데 네이저리 이제 코니까 뿌렸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송에너지님, 대한민국 조각조각 내어서 나누어 먹겠다는 수작.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이런 뉴스도 뉴스지만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이미 그 부인을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와이프가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조국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 수사를 좌초시키고 본인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지상 목표죠. 지상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거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장관직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수사를 좌초시킬 수 있을 것인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취임식에서 대검 사람들은 안 불렀지만 인사권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인사권 얘기를. 그런데 검찰 인사는요, 보통 2월에 하고요. 그리고 2월에 아주 크게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아주 소폭으로 합니다. 뭐 왔다 갔다 뭐 외국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외부 파견 기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9월에 소폭으로 하고 2월에는 대폭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부장검사 이상이 되면 매년 바꿔요. 한 자리에 2년 이상, 2년까지 있질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을 했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면서 지금 한 30명 나갔잖아요. 아니 30명 뭐 한 16명, 20명쯤 나간 것 같은데 위로 나갔으니까 지금 고검장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검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이제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해도 임명이 어제 됐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10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죠. 빨리 인사를 해봐야. 그러면 고검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검사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해야 되고 검사장 뭐 승진 인사를 좀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장 승진 인사를 좀 하고 뭐 인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순서대로. 그러면 지금 그 조국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1, 2, 3 특수 1, 2, 3, 4부 특수 1, 2, 3, 4부가 전부 달라붙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깨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를 깨느냐에 모든 초점이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주일 단위로 하거든요. 고검장 인사하고 나면 고검장 검사장 인사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장 부장검사 인사를 한꺼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이 이제 조국한테 있는 시간입니다. 조국은 아마 분명히 목표는 서울중앙지검 1, 2, 3, 4부 부장을 다 바꾸는 인사. 이게 목표일 겁니다. 그래야 이 수사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를 어떻게
보고하느냐. 그러니까 특수부 특수 1, 2, 3, 4부는 중앙지검 3차장 관할인데 그럼 3차장도 당연히 바꾸겠죠. 3차장. 근데 보통은 이제 반발이 안 일으키면서 바꾸는 방법은 승진 인사를 시켜주면 돼요. 3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지검 3차장 같은 경우에 입원에 됐지만 승진 인사를 시켜주면 이를테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킨다거나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 2, 3, 4부장 중에서도 2부장 정도가 지금 2부장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2부장 정도는 뭐 어디 그 고검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1, 3, 4부장 정도는 승진 인사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디바이드 앤 룰이죠. 나눠서 하는 방식의 인사를 구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빨라야 10월이에요. 그 이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법무부 내부에서 이제 그런 거 조사하고 뭐 서류 만들고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이 결국 이번 수사의 어떤 시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물론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나 지금 이 지휘하는 부서들도 다 알죠. 지금 이 수사는 윤석열 총장과 함께 같이 대검으로 올라간 1, 2, 3, 4차장 중에서 1, 2, 3차장이 대검 부장으로 가 있는데 이 세 사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아마 중앙지검장은 이 수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3차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 2, 3, 4부 요렇게가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그리고 전국에 있는 특수부가 이번에 압수수색에 다 동원이 됐으니까 그렇게 아마 문제가 될 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안에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칠 수 있느냐. 아마도 조국을 직접 불러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을 직접 불러서 수사하지 않아도 이미 청문회나 뭐 기자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조국이 어떻게 답변할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국은 필요하다면 서면 조사고 그렇지 않다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정경심은 이제 소환할 겁니다. 소환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서 위조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입시 부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본시장법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펀드 관련한 거죠. 그쪽 부분 그리고 웅동중학교 관련한 부분. 웅동중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조건이 핵심적인 문제지만 그 정경심도 웅동중학교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정경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안에 얼마나 빨리 검찰이 움직이느냐에 다 달려 있다. 사실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 건 조국과 검찰입니다. 조국과 검찰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일단 법무부로 간 이상 조국이 얼마나 법무부를 잘 통제해서 장악해서 그걸 검찰과 대검과 붙어서 대검을 꺾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정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49년이죠. 48년, 49년. 1948년, 49년에 반민특위라는 거 아시죠?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재헌의회에서 해서 만들어졌죠. 이 반민특위가 최남선 또 누구죠?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분들 많이 구속시키고 그러면서 친일파들 청산을 위해서 착착착착 올라가니까 이걸 꺾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검이 지금 검찰이 조국을 결국 노리고 착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반민특위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경찰을 시켜서 반민특위를 꺾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는 경찰을 시켜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걸 조사하겠다.
라는 식으로 경찰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뉴스에 나왔다시피 피의사실 공표라고 민주당에서 떠들었던 거 4가지가 다 검찰 발이 아니잖아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광수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남선 이광수를 구속시키고 계속 이 수사범 그 반민특위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반격을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제 문재인이 검찰에 어떤 칼을 휘둘러서 막을지, 그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을지, 아니면 문재인은 가만히 있고 조국이 본인의 인사권을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할지, 국민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고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뭐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석현 의원이 얘기했더만요. 2,500명이 만일에 사표를 내면 지금 변호사들이 22,000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2,500명 뽑으면 된다. 자기들 마음에 맞는 민변 출신들, 민변이 지금 한 3,000명 되거든요. 3, 4,000명 됩니다. 민변에서 다 갖다 뽑아서 좌파들을 검찰에다 다 갖다 꽂고 싶은 게 지금 이 정권의 검찰 개혁입니다. 좌파 일색의 검찰을 만들겠다. 이게 검찰의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의 요체죠. 사람을 전부 자기 사람들로 채우겠다. 눈만 껍적뻑뻑해도 서로 알아듣는 그런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이 들어간 거고, 조국은 2011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검찰이 반발한다? 사표 받으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걸 문재인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바꾸기,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좌파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좌파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의 주류는 우파입니다. 자유우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치고 전부 쳐내고 좌파 인사들로 전부 채우겠다.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이 뉴스, 어제 나온 뉴스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패스트트랙 때 그 야당 의원들이 들어 누웠잖아요. 그리고 막 막았잖아요.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형량도 높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60여 명이 고발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사람들은 다 폭행이니까 그건 가서 다 조사받았잖아요. 폭행 해봐야 뭐 벌금 100만 원도 안 나올 테니까 걱정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 큽니다. 잘못하면 불구속 기소해서 정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근데 경찰이 계속 불러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 사건 전부 다 송치해라. 검찰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전부 사건을 송치받아서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국 한 사람을 잡는 대신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5명에서 10명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터하려고 하겠죠. 보통 검찰이 지금 이 상황이 또 비슷한 게 언제냐면 2003년도 대선 수사자금, 대선 자금 수사, 2003년,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때와 비슷한데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체제였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이었습니다. 강금실은 대선 자금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한나라당 쪽 대선 자금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도 있으니까 그때 안희정이 구속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한나라당 대선 자금의 10분의 1을 넘기면 자기가 뭐 사퇴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때 초지일관 수사 잘 해가지고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그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도 조국만 수사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반발한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같이 야당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하면서 양쪽을 쥐고 가야 오해를 덜 받는다. 그리고 여당 야당 양쪽에서 비판을 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돌 맞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영은님 감사합니다. 신정환님 감사합니다. 박진희님 세월호 리본처럼 자유 대한민국 사망 근조 리본 만들어주세요. 네. 마룬님 감사합니다. 전우파님 감사합니다. 어영님 감사합니다. 존리님 가세현 지정 네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가 사실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왜냐하면 총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총선 눈앞에 두고 패스트트랙 때문에 기소될 수도 있어요. 기소되면 이건 뭐 제대로 그냥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공천도 또 기소된 상태에서 공천 받을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또 자유한국당 당원 보면 기소된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뭐 특정 죄들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60여 명이 고발당한 상태인데 찝찝할 겁니다. 찝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할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죠. 네, 어제 커피 얘기를 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뜬금없이 웬 커피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원래 음식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음식 관련한 책들도 많고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런 그 맛집 소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다 기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 TVN의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는 제가 고소한 식구라는 프로를 같이 했던 작가 PD하고 함께 기획을 해서 만든 프로예요.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는 물론 제가 처음에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그냥 뭐 불미스러운 사태로 그만두긴 했지만 그만큼 제가 그 음식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 꽃게철입니다. 꽃게철. 네. 이제부터 9월 10월 두 달이 꽃게철인데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봄에는 암꽃게, 암캐고요. 알이 꽉 차 있는. 가을에는 숙게입니다. 숙게들이 꽉 차요. 살이 꽉 올라서 숙게철인데 이게 이제 꽃게를 이제 영어로는 플라잉 크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플라잉이냐? 그러니까 꽃게가 굉장히 헤엄을 빨리 칩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냐면 연평도에서 잡히는 꽃게, 무슨 뭐 강화도 근처에서 잡히는 꽃게, 서산에서 잡히는 꽃게, 목포나 군산에서 잡히는 꽃게, 이 꽃게가 다 같은 꽃게인데 크기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저 제주도 근방 어디선가부터 꽃게가 출발을 해서 헤엄을 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황해를 타고 서해를 타고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꽃게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그 껍데기를 벗는데 이 껍데기를 벗을 때마다 등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등치가 커진 경우에 딱 그 몇 시간 등치가 커지자마자 새로 껍데기를 바꾸고 나서 딱 몇 시간은 이 껍데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프트쉘 크랩인데 모든 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는 소프트쉘 크랩.
이라는 형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꽃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미국 동부의 워싱턴 DC 쪽에 가면 블루 크랩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꽃게하고 제일 비슷해요. 느낌이, 맛이나 이런 게. 그래서 뭐 그 워싱턴 DC도 블루 크랩이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은 이제 보통 동부, 이스트 코스트, 동부는 럽스터, 서부는 크랩 이런 식으로 유명한 음식이 좀 다른데 뭐 어찌됐거나 지금 꽃게가 이제부터 맛있는 철이기 때문에 한번 시중에서 꽃게를 사셔가지고 저는 꽃게탕 이러면 사실 뜨겁고 안에 살 발라먹고 이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꽃게를 그냥 쪄서 먹거나 쪄서 먹어도 사실 꽃게 살은 그렇게 많잖아요. 제일 꽃게 맛있는 건 라면에 넣어서 꽃게 한 마리를 라면에 다 넣고 그냥 푹 끓여가지고 드시면 정말 최상의 맛입니다. 최상의 맛. 네. 자, 이건 꽃게는 커피보다 좀 낫네요. 네.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제 사실 안희정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2심에서 받았었는데 지난 2월 1일 그랬는데 결국 그냥 확정이 됐죠. 제가 어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그냥 원심 확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3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되는데 정치 생명이 사실상 마감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형집행정지시청을 며칠 전에 냈었는데 이것도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연말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쯤 돼서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시겠죠. 네, 오늘 아침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2발.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합참에서는 평안남도 내륙 쪽에서 쏴서 동해안으로 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쏘면 꽤 긴 겁니다. 그러니까 200km, 300km짜리가 아니라 한 500km, 600km짜리 정도 되는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내륙에서 쏘죠. 내륙에서 쏘는데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디즈까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일본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일본 방공식별구역 이전에 공해상의 동해에 떨어뜨리려면 이쪽 내륙 쪽에서 쏴야 되는데 한 5, 600km 정도 될 텐데 어떤 그 궤도는 어떻게 됐는지 또 그리고 실제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선 지소미아 폐기돼서 일본 측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정보 자산으로는 정확한 궤도와 최종적으로 몇 킬로미터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단 위성도 없고 있어봐야 뭐 이지스함 정도에다가 우리 내륙에 설치된 레이더인데 그거 가지고는 저 미사일 추적이 안 됩니다. 정확한 거리도 안 나오고.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의 정보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조국 살리겠다고 지금 걷어찼으니까요. 네. 정말 이 정권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데 일단은 앞으로 한 달 조국과 윤석열의 정말 숨막히는 대결, 숨막히는 수싸움. 제가 잘 중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제가 요새 미드를 못 봐요. 뭐 김종호 부장이 빌리언스 재밌다고. 빌리언스 돈 많은 빌리어네어하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연방검찰청 검사장하고 이 둘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정보 막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보다 조국 윤석열 싸움이 훨씬 재밌어요. 실제가 더 재밌는데 무슨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일요일 날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재미가 없어. 네, 이거 보내주셔서 넣었는데 안 뚫려요. 많이 넣어야 되나? 흔들고 안 뚫립니다. 이게 좀 불량인가? 아니면 약이 안 들어갔나? 안 뚫립니다. 네. 하여간 내일은 제가 어떻게든 뚫어서 좀 이 비음을 좀 해소하고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 펼쳐질 조국과 윤석열의 정말 진검승부, 일본말로 하면 신겐 쇼부 네, 진검승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 진검승부가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뵙고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재밌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정말 이게 그 스릴 넘치는 이 승부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